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독일 순방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며칠 남겨놓고 나서 연기가 돼버렸어요. 네. 이유를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의사 면허증도 반납을 하고 또 파업도 하고 이렇게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민생 문제가 좀 어려운데 대통령이 호화스러운 국빈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순방을 가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지 않다.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쨌든 국빈 방문이니까 네.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비행기 트랙 올라갈 때부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언론의 관심은, 야당의 관심은 무슨 백을 들었지? 빈손으로 가나? 에코백을 들었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국빈 방문, 여러 가지 경제적인 MOU 체결, 독일과 덴마크 간의 우호 협력 증진 이거보다는 김건희 여사한테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또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는 또 조그만 파우치와 관련된 문제가 또 제기될 거다. 그런 논란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나흘 전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상대 국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신뢰죠. 예.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달 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 정말 6개월 전부터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문 절차, 시스템, 그리고 회의, 그리고 대통령이 가시면 여러 가지 그동안 양국 간의 현안 문제들을 쭉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한국 독일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 MOU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언제 다시 간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네. 그래서 독일 측에는 또 덴마크 측에는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외교부 차원에서 좀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쪽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라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독일이나 덴마크 쪽에서 반대로 공식 입장을 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외교부에서 차관급이라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곤혹스럽죠. 왜냐하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 대통령이나 맞아. 총리가 대한민국에 국빈 방문하려고 하는데 네. 한 사흘이나 닷새 전에 우리 못 가는데요. 왜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러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떤 전문을 통해서 현지 대사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 13일부터 해서 이제 부산 찾아갔고요. 네. 대통령의 국내 활동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네. 예. 이것도 왜 지금이냐? 그리고 왜 부산을 먼저? 예. 이게 이제 한 번 잘못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 총선 때문이죠. 야, 그리고 그래요. 각 지역에 가셔가지고 각 지역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좀 약속을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민생 경제를 챙기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많이 연초부터 노력을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다니면서 정책 공약을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는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다. 정치 개입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에 어느 대통령이 이랬냐. 이러한 또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례적인 거는 맞아요.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다니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어서 총선을 앞두고 상대 당의 출신 대통령이 지역을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열심히 하시는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박수 치겠어요.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모습 보이냐 이러겠냐고. 비판받을 대목은 많이 있죠. 같은 쪽이라도 좀 자제하시면서 좀 부드럽고 세련되게 좀 해주길 바랄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네. 솔직히 좀 이제 광주나 호남 먼저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쪽에 좀 약속도 하시면은 좀 비판의 강도를 낮출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호남 가신다, 광주 가신다, 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서 네. 뭐 가시긴 가시겠지만 네. 좀 그 점도 좀 의아스러워요. 뭐 저희는 꼭 와달라는 건 아닌데요. 와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하나만한 얘기하고 갈 거면 네. 안 오면 아니 못 그것도 갑니다. 그렇고 다른 지역 다 가셨는데 광주랑 호남만 안 가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 역차별 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꼭 총선 앞두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렇죠.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곳들, 본인들이 조금 열세라고 생각하는 곳들, 거기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들부터 먼저 가는 듯한 느낌이니까 좀 그렇네요. 앵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만약에 작년 연초에도 이러한 행사들을 했었다면 아니 우리 작년에 했던 연례 행사인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제 총선 앞두고 이걸 기획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총선 민심을 되돌리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냐. 네. 여당의 총선 승리하는데 큰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거냐라고 보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총선 앞두고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엊그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광주를 다녀갔고요. 네. 신당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 그리고 출마 선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조국 전 장관 뭐 입시 비리, 뭐 사모펀드 비리, 뭐 유재수, 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관련된 비리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비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자중해라. 그리고 우린 조국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조국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을 타파를 하고 뭐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축인 민주당에서 아니 당신은 좀 빠져. 당신이 이번 총선에 등판을 하면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치는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정치 배지를 달면은 6월달에 5월 30일인가 6월 1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선서를 해요. 저는 양심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지금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법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무리된 다음에 정치를 시작해도 늦지가 않다. 지금 저렇게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정치인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쪽의 그런 그 흠을 생각을 할 때 다른 쪽의 흠이 더 큰 흠이 있는데 그건 왜 가리고 있느냐라고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예. 네.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다른 쪽도 더 큰 흠이 있는데 왜 이쪽의 작은 흠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시죠. 뭐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너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지적 내가 왜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등판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럼 본인으로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아니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본인은 15번이나 사과했다고 하지만 나는 다시 대법원에 나의 무죄를 다시 한번 호소해보겠다, 심판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을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려면 비판하는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미지와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한다면 역으로 정권 차원에서는 아니 자녀 입시벌이 저지른 사람이 무슨 정권을 심판한다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냐 이런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2심은 불복한 상태고 대법원 판단을 네. 지금 받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정치인은요 법률적인 책임보다 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당하면 나라도 해봤을 것 같다. 싸움을 해봤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것도 맞아요. 네. 정말 과도한 수사 맞아요. 네. 탈탈 턴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이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전 장관이 처음에 본인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나 그런 적 없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떳떳해요. 깨끗해요라고 모든 걸 다 부인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나 언론이나 상대 진영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은 잘못했어라고 더 강하게 수사하고 문제 제기하고 의혹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냥 몰카 공작에 당했고 박절해가지고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했대요.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언론들은 아니야 그거는 받는 거 자체가 잘못했어라고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네.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살피지 못했습니다. 부적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 부인하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는 더 강한 수사 들어갔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명품백 논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해야죠. 해야 된다.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은 수사 중인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계속 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근데 이거는 형평성과 공정하지 않죠. 음. 이것은 법의 이중잣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공정과 상식의 정의에는 어긋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 해볼까요? 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어제 인터뷰했습니다만은. 네, 들었어요. 네. 지금의 개혁신당의 그 색깔 변화를 진행형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울리지 않죠. 어색하죠. 어색하다. 어떻게 이준석과 이낙연이 함께 정당에서 공동대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물론 3개월 전에는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이 함께 정치할 수 있다. 음.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지도부들은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요. 어쨌든 각 큰 정당에서 불합리한 일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을 못 참아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이념과 지역과 진영과 정책이 달랐다고 해서 너희들은 미래를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세를 어떻게 불려가느냐라는 것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해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해 보이는 비례대표와 관련된 공천을 어떻게 탈 없이 갈등 없이 분란 없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네. 본인들도 좀 골치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그 세력들에서 좋은 사람들 추천을 하고 그냥 예를 들면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부의 투표를 통해서 좀 순위를 결정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조심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다 보니까 세 불리기가 아니라 지금 탈당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이제 어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지자분들이요. 예. 약간 좀 꽤 예상치 못한 탈당 인원수인 것 같아서 당황한 듯한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욕먹고 있어요. 네가 뭐 이준석 대변인이냐 그러면서 뭐 네가 통합하라고 그랬지 방송 나가서 뭐 그래가지고 저도 네. 진짜 엄청난 욕도 먹고 있는데 네. 당연히 지지자분들 많이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주의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뭐 승차 뭐 네네. 뭐죠? 뭐 하여튼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이 다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해? 너는 우리 대변자가 아니야 해서 이준석 대표 지지자분들이 좀 탈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와 그런 분들 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이준석 다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진솔하게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솔함으로 본인이 뭐 천하람 최고위원 말로는 전국의 험지라고 하지만, 예, 이준석 개인이 뭐 대구라든가 험지로 나가는 것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한 6군데 7군데 정도 지역에서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어디 나가면 좀 가능성이 높은지 뭐 여론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상황을 좀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배지를 달아라. 달아라. 개혁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이 다 지역구에 나가요. 명분 있게. 그래서 당선이 안 돼요. 당선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6월달 이후에는 정치권에 있지 않고 그냥 평론을 하면서 다니고 그냥 외부에서 인재 영입된 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각 직능단체의 분들이 배지를 달고 개혁신당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해요.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각 당에서 나온 분들 다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일단은 배지를 달고 뭐 여당을 견제하든 뭐 야당을 견제하든 그렇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배지를 달아라. 아니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명분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지를 달아야 정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잔소리하고 있어요. 네. 그 선택이든 아니면 다른 선택이든 다 비판받을 것 같습니다. 비판받아도 일단 6월달 이후에요. 네. 배지 달고 있으면은 네. 그 비판을 잠재울 올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 의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명분만 있이 배지 없으면은요 정치 활동하기 힘들어요. 정치 못해요.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려요. 장성철 소장님도 이런 얘기하면 주위에서 많이 비판받죠. 엄청 욕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명분이 중요하지 지금 뭐 배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아하.
현실적으로 배지가 없으면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는 정치인과 배지를 달지 못한 정치인의 영향력과 역량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천양지차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정치평론 함께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